예, 아시는 것처럼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금리를 이제 올린다고 거의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융시장 영향들 해석하고요. 분석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미국 연준의 스탠스부터 봐야 될 텐데요. 물가가 간밤에도 이제 생산자 물가 나왔고요. 전에 네. 소비자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연준도 스탠스가 빨라지는 건데 대체 물가를 포함한 물가, 고용, 성장률, 미국의 대체적인 지금의 경기 상황은 어떤지부터 진단해 주십시오. 네, 경기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경기 사이클을 얼리 사이클, 또 중간 미들 사이클, 또 레이트 사이클 네.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 지금은 미들 사이클에서 거의 레이트 사이클까지 물론 이제 이게 균등하게 네. 시간이 이렇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미들 사이클에서 레이트 사이클이 미국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는 조금 미들에서 경기가 성숙기로 어쨌든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걸 확장 말씀이시죠? 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흔히 고용 지표만 해도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 정도에는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낮은 실업률 3.5%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뒤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도 또 나눌 것 같습니다만은 2017년에서 18년, 19년 경기 확장기와 다른 부분은 네. 이거는 연준의 태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차질이나 이런 코로나19가 몰고 온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지만 네. 똑같은 경기 확장기라도 금리가 좀 오르는 이유가 그 기저에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좀 깔려 있다. 그런 임금 상승을 동반하는 즉 소비가 굉장히 조금 스트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기는 좋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서 사실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고, 근데 미국도 그 경기 좋은 걸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은 사실은 시장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고,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됐고, 네. 양적 긴축, QT라는 걸 이제 언제 하느냐, 이걸로 한꺼번에 하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인데, 그 얘기 때문에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가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은 늦은 올해 말 네. 상황 보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시장을 달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좀 천천히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파월의 의중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근데 시장에서 네. 컨센서스와 예. 시장이 연준을 바라보는 지금 시각과 네. 지금 연준의 신뢰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 한 1년 전에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것조차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게 불과 작년 3월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사실은 올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인상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그런 정도로 한 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매파적인 그러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3번에서 4번으로 사뭇 기조가 조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월 의장은 애써 시장을 달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팩트,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과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데이터에 의존해서 과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표현하면 유연한 거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계속 긴축을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기조와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간극을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이나 좀 경기 확장 이런 펀더멘탈 재료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할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통위 얘기도 뒷부분에 할 거고요.
또 이주열 총재 발언도 저희가 잠시 후에 현장에 발언하게 되면 코멘트도 좀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은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첫 금리 인상 시점, 그 다음에 첫 긴축, 그러니까 소위 양적 긴축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첫 금리 인상은 뭐 모두가 그렇게 보듯이 또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프라이싱이 되고 있듯이 3월 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양적 긴축, 소위 QT를 하는 시점은 저는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를 넘어가기 전에 네. 6월부터 분기별 1,000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이 진행될 것이다. 이 1,000억 달러는 뭐 조금 감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부터 양적 긴축을 할 때 첫 분기는 500억 달러를 했고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그 다음 분기부터 이제 1,000억 달러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한 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하반기에 분기별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연간 하반기 2,000억 달러를 올해 할 경우에 전체 대차 대조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네. 거의 2.3%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별로 티 안 나네.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준의 지금 어떤 통화 긴축 정책이 하반기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그것으로 인해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좀 진정 효과는 전체 올해 전개되는 인플레이션의 한 30% 정도를 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또 곧바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항상 살면서 뉴스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한다는데 사실 한 2주, 3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올리고 4차례 올릴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시비 걸듯이 누가 그래요? 이랬는데 이제는 뭐 3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걸 저도 이제 뉴스에 물들어가지고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긴축도 근데 파월은 늦은 올해라고 했으니까 올해 말로 예상하는데 박사님 그보다 더 빠른 시기로 2월부터 할 걸로 보셨네요. 네. 본격적으로 보셨네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통화 긴축을 한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네. 아니고 또 앞서 좀 말씀 나눴듯이 임금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소위 인플레이션 스파이럴, 소용돌이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화두가 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병목 현상, 생산 차질 요인 이런 부분들이 소위 채찍 효과에 의해서 올 하반기라고 바로 그냥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물론 진정은 됩니다. 뭐 간밤에 생산자 물가 미국 9.7% 나왔는데 전월비로 한 0.2%로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이 올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는 언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2023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연준의 어떤 그 목표 근원 물가 타겟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것은 맞지만 서서히 안정되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이 앞으로 한 1년 남짓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연준의 굉장히 빠른 긴축 정책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우리가 항공모함에 비유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트 같은 거 타면은 왜 일부러도 그렇고 방향을 확 전환하지만 이 항모 같은 경우는 좌연으로 해서 타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와 실제 효과까지 시차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정책도 쓰지만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시간은 좀 필요하다. 금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됩니까?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지금 1.772, 네. 73까지 와 있는데요. 그러면 뭐 2%까지는 열어놔야 되나요? 네, 저는 뭐 상반기에 2.5% 정도를 2.5까지요? 도달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뭐 속도 조절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뭐 3% 근처까지 조금 상당히 많이 오르는 미국 국채 네, 금리를 잠깐만요, 박사님. 네. 이주열 청재 하는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고 올게요. 0.25%로 인상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은 세계 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과 소비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방역 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우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타 국가들은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국채금리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국 주가도 하락 후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로 민간 소비의 회복 흐름이 주춤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에 영향받아 설비 투자가 다소 조정되었지만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민간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의 상승 폭도 확대됨에 따라 12월 중 3.7% 상승하여 전월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2%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 시장금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락하였다가 미 국채금리 상승, 또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1월 초 1,2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고 주가는 좀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12월 중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있지만 국내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또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또 금융 불균형 상황,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또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용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 현장 생중계로 발언 내용 잠깐 보고 왔고요.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긴축 이야기 다시 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글로벌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주열 총재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한국은행 국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나면 앞에 못한 얘기 할 텐데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올릴 걸로 예측을 했었지요. 근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만장일치는 아니네요. 네. 네, 주상영 위원님이 이제 종교를 제시하셨는데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만장일치였으면 조금 확실하죠.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심지어는 뭐 두 차례 네. 0.5%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현재의 물가 수준 또 총재께서 얘기하신 지금 뭐 3%의 물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네. 또 2% 좀 중후반으로 올해 좀 소비자 물가가 형성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적어도 한 번 또 하반기에 뭐 어쨌든 연간 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예, 인상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0.75에서 1.25가 된 거고요. 올해 한 번, 두 번 정도 열려 있다는 거고. 이주열 총재 발언도 얘기 들었지만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간다. 나름 성장이나 수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금리 네.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요. 금리 인상이 바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저는 뭐 미미하다고 보고요. 네. 뭐 내수 경기 또 특히 좀 전체적인 내수 활력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을 주겠지만 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3% 정도를 뭐 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수출이 한 1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컨센서스입니다만 올해는 특히 이제 좀 단가 상승이 하반기에는 조금 예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환경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또 작년에 이어서 세계 교역의 증가에 따른 주요 수출 산업의 물량 증가 효과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기조는 확장세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수출 쪽은 이제 공급망도 좀 풀리고요. 괜찮을 걸로 보고. 다만 이제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사실 부동산들을 무리해서 산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을 때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국내 소비 부분을 좀 억누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한 네. 말씀이죠. 지금 뭐 선술적으로 한 75bp, 0.75%가 올랐기 때문에 네. 한 10조 정도의 추가 이자 부담이 가계에 조금 더 얹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어쨌든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75bp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와 지금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조금 온기로
이자 부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누중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내수 활력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풀어놓은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글로벌 기조가 돼버렸는데요. 그럼 이제 증시 측면으로 좀 돌아가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3월로 예측을 한다면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에 오히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불확실성의 해소인가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증시 전망은 올해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미국 증시 전망은 좀 소소할 것 같다. 그냥 네. 뭐 어쨌든 뭐 탄력적으로 뭐 최근 2, 3년간의 그런 활력이 넘치는 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경기 확장기라는 측면에서 네. 경기 확장과 어닝 사이클이 동반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좋은 기업이익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연 중반 또 연말로 갈수록 점점 좀 희석되면서 시장이 조금 매를 맞으면서 이제 그 금리를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금리 상승 같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실적 장세의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고조되는 상반기에는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그래서 연말 연초 소위 YTD로는 뭐 소폭 오르는 그러한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네. 뭔가 최저점 대비 지수의 연말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상당히 간극이 벌어지는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네, 미국도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다만 방향성은 위쪽으로들 보고 있고 김한진 박사님도 보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시장입니다. 지난해에도 선진 증시만 미국만 잘 갔잖아요. 그런 격차가 올해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어라고 보는데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럼 신흥국은 또 우리 증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에 예. 경기 때문에 실적 장세는 한쪽에서 전개가 되는데 그 실적,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업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느냐라는 측면에서 선진국 기업이 신흥국 기업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어닝 포캐스트, 어닝스 리비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기업들이 살짝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월을 거듭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 반대로 뒤집히기보다는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선진국 기업 실적이 예. 보다 더 신뢰를 얻고 어닝스 리바이즈 업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예상된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신흥국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확장기라고 해서 과거처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작은 플로우가 굉장히 크게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 시장은 그래도 한국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게 되면 네, 네. 여타 신흥국들 네. 뭐 터키도 그렇고 통화 가치 급락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네, 그래도 환율도 안정적이고 네. 외환 펀더멘탈도 좋기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는 실적 장세에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걸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이제 유동성을 풀었다가 줄면서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는 분명히 덜컹거림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 과거에는 어땠나요? 네, 뭐 2014년 말에 이제 금리 인상, 2015년 말이죠. 네. 혹은 2017년 하반기에 양적 긴축 시작할 때 달러의 강보합과 더불어서 한국 시장도 박스피를 살짝 보였거든요. 조금 눌림목을 네. 줬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실적 장세가 전개됐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공격적인 바이코리아를 조금 유보하는 그러한 시기가 2022년에 해당될 거고요. 특히 상반기가 이제 그런 기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수급 공백 속에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무덤덤한, 조금 버티기 급급한 그런 장세가 코스피도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올 한해 길게 1년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 1분기 정도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요. 그러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략 좀 주십시오. 네. 네, 올해는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줄이고, 네. 그리고 성장주, 가치주 구분보다는 실적주라 하면 어쨌든 실적 전망이 계속 조금 개선되는 그런 실적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크게 형성되기보다는 짧은 테마성 업종별 순환매가 전개되는 가운데 지수 저항력이 작은 다양한 성장형 중소형주가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실적주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냐 가치주보다는 실적주이고 네. 실적주 가운데서도 성장형 중소형주를 찾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수는 그러면 지수 밴드를 크게 주기는 어려운 거죠. 대략 설정할 수 있는 선들이요. 네, 뭐 아래로도 조금 열려 있고요. 네, 좀 위는 제한돼 있는 그러한 답답한 코스피가 예상됩니다. 네. 예, 글로벌한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 그 다음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영향하고요, 시장 영향까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